사람 일이라는 게 많은 직원들과 또 일을 하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분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 이 인건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직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인건비 쪽으로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계약 조건이라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로 병원에서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와 그로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없어요, 아예. 의료 쪽에만 있는 건데 세후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전으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트보다는 그로스 계약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몇 년 전하고 좀 기조가 확 바뀌었는데 요즘에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한 70~80%는 다 직원들도 그로스 계약을 좀 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모든 회사들이 다 세전으로 얘기를 하니까 연봉을 얘기하든 그래서 222만 원이 세전 급여다라고 하면 4대 보험료 20만 원을 떼고 그 다음에 세금 2만 원을 떼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차인 지급이라고 표시했는데 요게 이제 네트 금액이죠. 통장에 꽂히는 금액. 모든 세무 처리는 다 동일한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리냐면 연말정산할 때랑 그 다음에 퇴사했을 때 그리고 퇴사한 직원이 우리한테 이직해 와서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회사였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급여 명세서에 보통은 매달 200만 원 나갔잖아요. 그 환급액이 거기 더 얹어져 갖고 돈이 뭐 환급액이 30만 원이면 230만 원에 꽂힐 건데 만약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이 나왔다면 190만 원을 이체를 했겠죠.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200 계속 꽂아줘야 되잖아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환급액이 나왔을 때는 또 갚기를 원해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부담해야 되는데 환급액이 나오면 이제 물어줘야 돼요. 근데 직원으로 있다가 나간 친구가 1년 뒤에 연말정산할 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내가 세금이 요번에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해서 그 중에 얼마를 이 병원에서 좀 물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나와요. 퇴사했으면 사실 끝난 얘기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는 퇴사했을 때 세금이 다 정산이 돼요. 우리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세금 다 정산이 돼서 만약에 환급액이 나오면 퇴사할 때 그냥 보내주고 다 관계가 청산이 되고요.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전 회사 걸 합쳐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부담자는 그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 아까처럼 다 깎이는 거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납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 직장에 연락할 일이 전혀 없는데 네트 같은 경우에는 돈 물어내달라고 연락이 오겠죠. 맞습니다. 원장님이 개원하셨을 때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봉지기에서 이제 끝나고 개원 준비할 때 이제 직이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전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게 한 군데면 또 오히려 그냥 편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약간 뭐 몇 개월씩 몇 군데 이렇게 조금 일을 계속 겹쳐서 조금 했었으면 여러 군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페이닥터였던 시절에는 내 한 번만 건사하면 되니까 내 건으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개원을 하시게 되면 밑에 직원이 수십 명인데 이 사람 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조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로스가 많이 좀 올라가는 편이고 주의하실 게 퇴직금은 네트로 계약했던 그로스로 계약했던 그로스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세전 기준으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분쟁이 조금 나와요. 오히려 더 깔끔하겠네요. 훨씬 깔끔하죠. 네트 계약이라고 하면은 예, 예. 연말정산과 퇴직금이 별도로 주는 건 아니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시기 나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은 해야 되는 지급은 거죠. 해야 돼요. 하지만 페이닥터와 병원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1년 계약인데 1년 뒤에 나갈 때 1년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는 매월 분산해서 그 네트 금액에 포함시키겠다가 암묵적으로 이제 룰이니까 네네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한다면 이제 의사들은 이제 인센티브, 이제 상여금 제도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급여 신고할 때 달라지는 게 있는지 또는 퇴직금을 받을 때 이런 상여금이 포함돼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여의 일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4대 보험료라고 하죠. 그리고 근로소득세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책정이 돼서 나오는 거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퇴직금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기본의 전통적인 그 퇴직금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 평균의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제도냐면 1년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사했을 때부터 1년이 됐을 때에 총 지급한 금액, 세전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나의 의무는 그냥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급한 인센티브 이런 게 이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 사람의 3개월 안에 그 상여가 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올라간 금액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월마다 인센티브가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평균을 낸 다음에 이게 3개월 평균 임금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높은 달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좀 드물고요.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죠. 내가 1년 동안 총 지급한 금액의 15분의 1만 딱 계산해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저희도 깔끔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직원들은 우리 원장님들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간 금액이 적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크게 반대도 하지 않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연봉을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전통적 방식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나는 100만 원일 때 입사했는데 500만 원일 때 퇴사하면 500만 원 기준으로 전부 다 퇴직금이 계산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 세월이. 그런데 병원에서의 어떤 재직 기간이 보통 한 1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의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내가 뭐 사무장급이나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계산을 해보면 몇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의 금액을 미리 퇴직금을 예치해서 그 운용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직원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1년 뒤에 퇴사한다 그래도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럼 직원들은 퇴사를 했을 때 퇴직연금에 있는 이 자기의 돈을 한 번에 인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직원이 자기의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토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아가는 거고요. 나중에 뭐 연령 요건이 충족됐거나 했을 때 자기의 IRP 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 그때 세금이 납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걸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어요.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은 퇴사를 했을 때 난 퇴직금을 지금 당장 받아야 돼서 써야 되는데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써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 이사를 한다,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뭐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 뭐 전세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건 다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간 정산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 이제 한 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목돈이 나가는 기분이 있어요. 그럼 퇴직연금은 다달이 따로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할 수 있어요. 매달 금액이 나가게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퇴직금은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한 직원에 해당해서 주잖아요. 근데 뭐 3개월 잘라, 6개월 잘라서 그렇게 냈을 때 그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를 해도 퇴직연금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직원이 새로 입사했을 때 퇴직연금에 바로 납부를 하겠다고 바로 가입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1년 미만 퇴사자 같은 경우는 다시 환수가 됩니다. 이제 직원들 이제 채용할 때 우선 보통 인건비 얘기를 서로 하면서 채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받았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는 비용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 간극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이거밖에 안 줬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220원로 책정을 해줬는데 직원은 200만 원만 받잖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흔히 내가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뭐냐면 4대 보험 고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원래 직원이 냈던 돈인데
내가 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대보험 고지서의 금액이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고지서에는 원장님의 소득이 포함이 돼 있어요. 개인 종합소득세에 따른 그 건강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세전급여가 222만 원이면 그 4대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직원 월급에서 떼서 내가 임시로 예수라고 하거든요. 임시로 갖고 있는 돈이 그만큼인 거고 실제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이 50%가 짝으로 또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지서로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또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장님 개인 건강보험료도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납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직원은 항상 적다고 불만인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7월 이후로 이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깜짝 놀라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한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직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돈을 많이 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얘기. 6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그 지난 1년간 고지된 고지서가 사실 임시고지거든요. 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021년 소득이 얼마인지는 2022년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알잖아요, 공단도. 그러다 보니까 21년에는 계속 임시로 고지를 보내다가 22년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액분에 대한 고지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이 성장세에 있는 병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일일 거예요. 매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예. 그 많이 내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많이 벌었다는 말 아닌가요? 아, 그건 이제 낼 때 가슴이 되면 기분. 예. 왜냐면 버는 건 매달 벌었지만 낼 때는 낼 때는 그죠. 속이 쓰리더라고요. 예.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들 복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 분들의 경조사 아니면 뭐 명절, 뭐 생일, 뭐 아니면 뭐 친절 사원 이런 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뭐 이런 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걸 챙겨주는 쪽에서 이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따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처리를 하는 게 세무적인 측면에서 네.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리한지 조금 궁금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계좌이체하는 게 제일 좋죠. 계좌이체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저도 이제 법인 대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절이라든지 무슨 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사실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긴 해요. 기분도 좋고. 근데 여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고용 증가 인원에 따른 지원금이 뭐 매달 75만 원씩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분기별로 급여 명세서랑 급여 대장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에 계약해서 얼마를 떼고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 통장 계좌이체가 그만큼 됐다라는 걸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게 돼 있는데 우리 급여 대장이랑 현금으로 준 부분만큼 계좌 이체 내역이 비어 있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난감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반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계좌 이체를 다 맞추시고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주셔도 돼요. 근데 일괄적으로 그냥 계좌 이체를 하시는 방식을 가장 선호를 드리고 친절 사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보는 앞에서 좀 포상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급여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로 하시되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약간 뭐 예능 같은 데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짜 이만한 거 이 기회 하나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 쓰시면 돼요. 좋은데요, 그거? 좋은데요? 이 일례로 저희는 환수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지원 대상이었던 직원인데 상여금이 쌓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환수가 들어왔어요. 연봉이 뭐 3,500 이하만 뭐 지원금이 나오는데 3,500을 미세하게 넘어버린 거죠. 상여금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두루누리 사회보험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금액 기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을 신청을 하면 급여의 대상자가 되면은 그냥 일단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된다는 게 금액을 넣어준다기보다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할인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다가 1년치를 한 번씩 이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할인을 해줬는데 만약에 상여까지 해서 금액이 넘은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달라고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저도 한 번 있죠.
본인도 있으세요? 네. 본인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직원에 대한 상여를 듬뿍 줘서 기분 좋은 한 수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또 남한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상여를 그래서 계좌 이체하는 게 더 좋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20만 원씩 줄게요 라고 했는데 20만 원씩 송금을 하면은 이 직원들마다 현실적으로 송금 받는 세금이랑 떼서 받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계좌 입금을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이게 이제 네트랑 그로스랑 다른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상여 10만 원이다 그러면 210만 원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지급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로스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세후에도 10만 원이 가길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이 아니라 뭐 12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 효과가 10만 원의 효과가 있겠죠. 세금 떼고 받으면 직원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현금 주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세금까지 다 떼라 그러면 이제 금액이 좀 적겠죠. 그래서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들한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급여에 포함한다 그러면 실제로 200 받던 친구가 뭐 206만 원, 20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원장님 되게 상여 되게 짜게 줬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춰서 금액이 세후로 10만 원이 되게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개원 안 하셨잖아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에는 원장님 센스 있게 좀 더 많이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뭐 저희 지역엔 해당 사항은 아닌데 좋은 직원을 구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숙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월세라든지 그 직원이 그 방을 사용할 때 나오는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요즘에 그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 기숙사를 얻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서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그럼 안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원룸이죠. 많이 얻어주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있어요. 일단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대표 원장님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그 해당 직원이 거주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영수증을 납입을 그 해당 직원이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해당 직원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 근무를 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룸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주택을 임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만 이제 경비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기숙사 비용이랑 이런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복지잖아요. 그렇죠. 이 복지에 이 상한선이 있나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국세청에서도 모든 병의원들이 이렇게 신고 내역을 보면 일정 퍼센트가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복리후생비가 식대도 마찬가지고 뭐 조무사들 가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편의사항을 제공해 주는 거죠. 뭐 회식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복리후생비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 급여의 15%를 넘지는 않더라라는 그 자료는 있거든요. 15%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좋은 원장님이죠. 그렇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올라올 개원 관련 이야기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